네, 안녕하세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멸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푸틴이 42%, 그리고 그 살인자 프리고진이 무려 39%나 나옵니다. 엊그제는 프리고진이 술에 취했는지 마약에 취했는지 그 SNS, 소셜미디어에 대고 푸틴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는데, 뭐 말하자면 무기력한 할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푸틴을 완전히 폄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라고 쓰고 루소 봉숭아 학당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은 GR 발광 중이죠, 지금. 달러 체제를 무너뜨린다고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 5개 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중국이 이끌고 있거든요. 브릭스를 요새 달러 체제 무너뜨린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멀쩡한 선진국은 하나도 없죠. 브릭스의 그런 움직임, 중국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나라 중에 멀쩡한 데라고는 사우디와 UAE 정도인데, 여기는 중국이 이제 이 사우디나 UAE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 최대의 석유가스 큰손 고객이니까, 중국이 뭐라고 하면 또 이란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중국이 뭐라고 하면 사우디나 UAE는 일단 맞장구 쳐줄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러가 이제 공동으로 북핵은 우리의 전략 자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믿고 앞으로 북한의 첨단 핵과 첨단 미사일을 그 부품을 마구마구 밀어주는 그런 상황도 오겠죠. 살벌한 세상입니다. 오늘은 이 같은 군사 지정학을 배경으로 깔고, 군사 지정학 그 자체보다는 이 중국, 특히 중국의 이 정치 문화, 국민들의 정치 심리, 그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다짜고짜 한 말씀 여쭈려고. 예. 중국 경제요. 예. 한편에서는 폭망이다, 침체다, 위기다, 뭐 국무총리까지도 꼬라박히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출은 계속 늘고 있고 무역 흑자도 크단 말이에요. 예. 이게 폭망, 침체, 위기 맞나요, 이거? 위기, 침체, 폭망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 관세청 자료를 보니까 4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8.5% 수출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네. 수입은 오히려 8% 줄었습니다. 네. 이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위축이 된다는 이야기죠, 경제가. 네. 그 다음에 그 관세청 자료 자체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네. 플러스 지금 뭐 다른 국가들은 상당히 지금 말하자면은 그 산업 생산재, 생산품 혹은 생산재 공급 지수라고 그러죠. Industrial Goods Delivery Index가 있는데, 중국의 이 지수가 계속 축소 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가지고 있던 말하자면 그 무역은 완제품과 또 뭐 원자재 이런 것들을 해서 출혈, 수출 땡처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차기 생산을 위해서 소부장이나 소재나 이 중간재나 원자재가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무역 자체도 축소가 되고 뭐 위기 침체 정도까지는 들어와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이게 중국 경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벽에 부닥쳐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뭐 무역 흑자의 급증이라든지, 또 3월에 보여줬던, 4월은 또 꺾였는데 수출 급증 추세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그 데이터 자체도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그렇죠. 그거 굉장히 단기적인 효과일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네. 좀 두고 보시죠, 뭐.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조업만 국한시켜서 보면, 네네. 그러니까 뭐 꼭 제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가. 예, 예. 근데 중국은 이제 세계 경제상의 제조업 1번지니까 제조업만 국한시켜서 보면 중국 제조업이 침체 위기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아까 말씀하셨던 수입이 축소한다. 이건 예. 특히 한편으로는 제조업의 원부자재 수입도 축소하지만 내수도 축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수와 고용과 생활 수준이 역시 살아날 기미가 없다. 그것도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정치하고 민감한 네, 정치와의 그렇죠. 연관성 그렇죠. 아주 큰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침체 위기 폭망을 이어가면 중국인들의 정치 문화, 정치 심리가 그 과연 온전하겠냐, 예. 어떤 과정을 밟겠냐, 세상 확 뒤집히는 거 아니냐. 예, 예.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선 중국 체제 자체가 한편으로 막강한 감시, 통제, 그리고 뭐 여러 소유에 대한 진압 능력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어떤 중화제일주의, 뭐 대국주의 이런 세뇌 시스템으로 완전히 그냥 망상에 찌들어 있습니다. 중뽕에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주 급작스러운 뭐 해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고 아주 쉽게 약화되거나 뭐 해체되거나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건 좀 성급한 판단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국 그 경제가 혹은 뭐 민생이 도탄에 빠져도 이 체제는 상당히 지속될 수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또 바크 요인이 있죠. 오랫동안 중국 그 지도부들이 중국인들한테 이 의식의 마약을 먹은 것이 지금 중국의 어려움, 우리의 어려움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압박하고 목질러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피해자 의식을 끊임없이 강제적으로 세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네. 책임의 원인을 밖에서 돌리는 것. 그러니까 외부 세계, 서방, 자유 진영에 자기들의 어려움을 거기에다가 또 넘겨서 전가시키는 거죠. 네, 이런 그 피해자 의식은 사실 중국 같으면 뿌리가 굉장히 깊죠. 그렇죠. 얘들은 그 네 글자로 딱 나타내잖아요. 네. 백년치욕. 그렇죠. 그래서 서양 열강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19세기 중엽부터 예. 중공이 만들어진 1949년까지 100년 역사가 외부 세계에 의해 중국이 짓밟힌 치욕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세뇌를 어렸을 때부터 하거든. 예. 물론 외부 열강이 그렇게 중국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고 짓밟으려고 그랬지. 그렇죠. 그러나 중국 스스로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황당한 짓을 저질렀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계 최악의 기독교 사교 농민 반란, 태평천국. 그렇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한 변법 자강운동 다 때려잡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 목 잘라 죽이고. 예. 그 다음에 이 서양 것들 꼴 보기 싫다라고 황실이 나서가지고 동네 깡패들 전국적으로 동원시켜가지고 외국인한테 테러 가하게 한 의화단 테러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나라를 구한답시고 나온 손문인데 이 사람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한 노선을 가진 선동가거든요. 손문. 저는 손문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청말 세도가 원세계하고 결탁해서 그렇죠. 공화혁명을 했다 그랬는데 원세계랑 결탁해서 어떻게 혁명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 맞춰가지고 권력을 쫓아서 계속 말을 바꾸고 급진적인 소리도 했다가 뭐 이상한 소리도 그러니까 우리 했다가. 저기 중국을 임페리얼 차이나하고 리퍼블리칸 차이나로 나누자. 임페리얼 차이나는 니주마. 꿈을 건너를 해라. 그래서 그때의 그 변동이 지금까지도 구조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산 반란. 네. 그 다음에 그 공산 반란 때려잡겠다고 나온 그 정말 부패하고 무능력한 장개성 일당의 그런 그 파시즘에 가까운 행태.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100년 동안에 중국을 망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도의 그런 기반이 있었더라면 네. 충분히
그때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서양 열강이 중국을 식민지화시키지 않고 네. 독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모든 나라가 다 들어가서 자유롭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중국에 대한 개방 정책. 그때 개방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네, 그렇죠. 오픈 더 폴리시. 그랬기 때문에 중국이 충분히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었다고 아주 네. 좋았다고요. 네. 이런 얘기는 없는 거지. 전부 자기들은 그냥 순진무구한 피해자다. 이렇게 이제 국민을 세뇌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말하자면 이제 자기들은 위대하고 착하다. 본원적으로 모든 악과 모든 잘못된 건 다 서양 것들이 와서 저질렀다. 뭐 이건데 이게 우리 사회의 좌좀들 또 국사학자들이 이 사고방식을 복사붙이기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 좌좀이나 이 국사학자들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조선 사람은 똥도 향기롭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중국 공산당의 내러티브를 한국화한 거거든. 그러니까 네. 중국 공산당은 일찌감치부터 중국인은 똥도 향기롭다. 그렇게 국민을 세뇌해 온 거예요. 모든 악은 전부 밖에서 온 거다. 그러니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도 지금 미국과 서방과 세계가 우리 중국을 죽이려고 들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세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이게 이제 공산 49년, 1949년 중국 사실 뭐 농민 사회주의 공화국인데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에도 결코 통합과 발전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분열, 숙청, 대혼란 그걸 지속했습니다. 바로 혁명 직후에 49년하고 뭐 50년대 말, 50년 말, 51년부터 해가지고 한 년 한반도 집어먹겠다고 6.25 전쟁에 대거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만 명 죽었죠. 그리고 이 죽은 사상자 말고 천문학적으로 거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소련으로부터 빌려왔던 무기대금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재정, 그 다음에 뭐 전쟁에 대한 희생, 사실은 신생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 네, 거의 30개월 넘어 싸웠는데 중국이. 그리고 이제 바로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뭐 등소평 유속이 이렇게 해서 조금 안정을 기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1956년부터 말하자면은 세계 최고의 모범 바로 우리는 소련도 그때 못하고 있었는데 공산사회로 진입을 한다 이렇게 해서 대약진 모든 거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그 매뉴얼 워크 그걸로 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결국은 5천만 명 굶겨 죽였죠. 네. 20세기 최고의 재앙이 바로 이겁니다. 대약진 운동입니다. 네.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이제 대약진으로 뭐 완전 기진맥진해서 숨 좀 돌리다가 문익을 또 만들었습니다. 네, 애꿎은 관료들 사실은 네. 그 큰 국가를 경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말하면 전문 행정가들이 필요한데 그거 그냥 그 행정가들이 무슨 좀 저항을 하고 원칙대로 하고 올라 그러니까 전부 그걸 또 제압을 하기 위해서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완전히 광란에 또 한 10년을 지나갔죠. 그때 1,500만이 죽었어요. 네. 감옥에서만. 근데 그 인생이 그냥 완전히 박살나고 한 거는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네. 죽은 사람들 빼고도. 예. 네. 그리고 뭐 그런 측면에서 잔인무도한 역사를 가졌죠. 개방 이후에도 한번 네. 보십시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예. 피비린내 나는 전체주의 체제 아래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거든, 저 예,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중국 경제가 침체를 겪는다, 뭐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러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 그 변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예, 예. 그 정치 심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그 우리가 뭐 전체주의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산업화 이후에 19세기 말 20세기부터 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20세기 전반에 여러 군데서 병발을 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개인성 혹은 개인됨
그 다음에 인간의 그 권리, 인간됨을 포기를 하면은 그리고 우리를 책임을 질 엘리트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달콤한 그 약속 아니 사실은 그거죠. 뭐야 협박이죠. 그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을 우리가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체제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잘 실현한 인물이 스탈린이고. 예, 그 스탈린 때 어제보다 오늘이 계속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있어요. 기저효과. 기저효과가 있죠. 기저효과. 그러니까 출발점이 너무 비참했어. 너무 막 겉으로는 요란스러웠는데 아주 구조적으로는 더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 쯔아 때가 출발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잘 살게 만들어주기가 쉬워요. 100년 치욕을 견디고 났다가 하고 있고 뭐 그거죠. 그래서 그 스탈린보다 벌써 뭐 몇십 년이 지난 푸틴이 스탈린을 띄우고 있죠 또. 네, 스탈린에 대한 그 향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 러시아인들이. 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네. 어제보다 오늘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생활이 나아지도록 해줄 테니까 너가 인간됨을 포기해라. 너가 자유를 포기해라. 너가 개인됨을 포기해라. 이게 이제 공산혁명 때의 약속이에요. 그럼 이제 이 약속을 말하자면은 조지 오웰의 이름을 따면은 오웰리안 비전, 오웰리안 프라미스, 오웰리안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동물농장을 한 그런 불어로.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계약이 아니죠. 아니죠. 왜 그러냐면 계약이라 그러면 계약이 유지되려고 한다면은 주민이, 그러니까 정치적 용어는 파플리스라 그러는데 주민이 계약 주체로서 유지돼야 되잖아. 그게 모더니티의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계약 주체로서 계속 계약 후에도 계약 주체로서 유지가 돼. 서명한 후에도 그래야 사회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놈의 공산 전체주의 때는 피바다 혁명을 거치면서 뭔가 약속을 듣고서 혁명을 지지했는데 네. 그 약속 안에는 너의 개인됨을 포기하거라, 너의 인간됨을 포기하거라 그렇게 되니까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는 계약 주체가 아니문이다. 아니문이다.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돼지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산혁명에 동조했다 혹은 그걸 묵인했다 혹은 그걸 따라갔다 혹은 그 아래 살게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 방에 자기 자신의 존엄성과 실존 전체를 포기하는 동물농장 입소식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입소식이 아니라 예, 그 끌려 들어갔던 강제로 끌려 들어갔죠. 속아서 또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동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돼지 농장 입소식이지. 그렇죠. 이거는 그 약속, 그 악마의 약속인데 악마의 약속은 이거 계약도 아니야. 예, 계약도 아니에요. 계약을 하려면 계약 후에도 주체로서 유지돼야 되잖아요. 사실 뭐 우리 뭐 폴리티컬 모더니티 혹은 모더니티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소셜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 사회계약. 이게 이제 이거는 다른 왕조 그 전 시대 때하고는 다른 중요한 일대 말하자면은 인류사의 진전이 이른데 그게 개인, 자유, 또 인간의 존엄성, 신한 종교에 대한 존중, 뭐 법치, 뭐 등등등 해서 이런 말하자면은 인간과 포퓰러스가 주민이 네. 주인이 되는 그 계약이에요. 그 자유공화국의 사회계약이라는 건. 기능적으로 국가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서 통치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뭐 통치를 하고 하지만 그것도 그래서 정부도 영원한 독재를 하는 정부가 아니라 제한 정부로. 근데 계약의 제일 무서운 조항은 항상 부관에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계약은 부관에 가면 이 계약을 어기면은 이러이러한 그 피해를 당한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권한을 갖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자유공화국의 사회계약에는 그 정부가 집권 세력이 계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다 혹은 대항할 수 있다가 보통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게 뭐 저항권이죠. 평소에는 이제 노멀하게는 우리가 원칙을 정해서 선거권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또 그다음에
그 이제 다수가 네. 그 다수한테 통치권을 넘겨주고 다수의 대표가 전체를 지휘하는 걸로 가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일 때 있을 때 권력을 교체하기도 힘들 상황이 되고 말하자면 그게 되면 저항권이라는 게 있죠. 이걸 전부 사실은 현대민주주의 헌법의 가장 중요한 네. 최후의 그 여러 가지 요소로 저항권의 그 전에 뭐 방어적 민주주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케이스는 처음부터 사실은 리퍼블릭으로 시작을 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 저항권을 좀 더 담보하기 위해서,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수정헌법 2조에 개인의 무장권을 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지만 미국의 총기 단속이 이제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자기들이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공동체의 위기 상태에 각 그 주인이 퍼플러스가 저항권을 할 수 있는 주민이 실질적인 그 무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정법 2조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사고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어마무시한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미국 수정헌법 2조가 얘기하는 무장 권한이라는 거는 네. 그 원래 뜻이 네. 자유공화국 시민이 네. 자신들이 그 국가 체제와 맺은 사회계약이 타락했을 때 무기를 들고 저항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목숨 걸고. 그렇죠. 그런 컨셉이죠, 이게. 예. 자, 이제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경험해온 자유공화국의 사회계약과 이 그 공산전체주의는 동물농장 입소식이고 동물농장 입소식을 위한 신체 포기각서고 거기는 또 다른 전체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전체주의, 나치나 일제. 거긴 또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사실 뭐 중요한 요소인데 구분이 되는 게 그 국내적인 작동과 그 다음에 대외적인 이 행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타민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극우 전체주의라고 그러기도 하고 주로 이제 민족을 신성화시켜서 타민족을 그 말하자면 정복의 대상으로 놓고 그리고 필요하면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동일한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지배를 이 열등 민족이기 때문에 학살까지를 인종청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외적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집단 살기가 이제 팽창해 나가고 극우 전체주의는 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공산 전체주의하고는 다른 게 공산 전체주의는 아까 오엘리안 계약을 해서 공산주의 입소식에 넣어서 사람들을 인간성을 확 빼버리고 혼과 정신과 권리 갖는 마인 걸 다 빼버리고 가지고 내일 잘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내일 먹는 사료는 오늘 먹는 사료보다 좋을 거야. 좋을지니 참아 그래. 까불지 마. 너희가 먹는 사료는 매일매일 개선될지니 그거지 뭐. 그래서 그 스탈린이 제일 그거 했던 게 명령행정을 하면서 통계를 한다는데 사실은 그게 이용되는 거는 자기들의 약속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시킨 그런 거죠. 지금 뭐 중국은 일상화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극우 전체주의하고 공산 전체주의하고 근본적으로 상당히 다른 이 국내 국제정치적인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극우 전체주의 광기 발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종말에 어떤 결론이 나왔고 또 어떻게 지금 현재 되고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를 요약을 하면 극우 전체주의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 타민족, 타국가에 대한 정복, 전쟁, 집단 학살로 나타나고 공산 전체주의는 내부 주민을 개돼지로 만들어서 영구 지배하는 체제로 나타난다. 그래서 밖의 적을 악마화시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렇지 내부의 동물농장이야말로 천국이다라 그래야 되니까 바깥은 지옥이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물으신 건 저한테 극우 전체주의가 그렇게 발작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겪냐 국민들이. 우리 경험적인 캐스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일제와 이제 그 나치인데 일단 극우 전체주의가 되면 세계를 정복 대상으로 보니까 전쟁을 쳐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악질적이면 일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나치같이 그렇게 악질적이면 아예 이제 유대인 이러면 문화 파괴 민족이야. 그렇죠. 히틀러의 마인캄프 나의 투쟁에 보면 유대인은 문화 파괴 민족이에요. 인류 파괴 민족이야. 그러니까 쟤들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선멸돼야 돼. 그래서 그게 엔틀레이즘 아니에요. 그렇죠. 엔틀레이즘. 그러니까 파이널 솔루션. 궁극의 해결은 궁극의 해결은 유대인이란 존재를 말살해야 된다야. 그렇죠. 걔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데 그래서 전쟁 처벌려서 이제 전쟁에 패배를 하면은 이제 연합군이 외부 세계가 야 인마 니들 민주주의 하겠어 임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제도 덴노가 날아갈 뻔했잖아. 날아갈 뻔했는데 참 메가더가 살려줬죠. 왜냐면 덴노를 없애면 공산화될 거다 얘들. 그럴 가능성이 메가더가 이제 그렇게 봤으니까 그 맞는 얘기고 어떤 면에서. 그래가지고 그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강제 민주학교에 입소시키는 거지. 그렇죠. 성공한 아니고. 너 임마 민주주의 해야 돼 임마. 그래서 이제 민주학교에 가서 이제 1학년 1반 백모, 1학년 2반 조서관 이러고서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제 민주적 프로세스를 하면서 사람들이 순하고 무기력하고 이기적인 양떼들의 침묵이 되는 거야 이제. 그렇죠. 양떼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독일이나 일본의 절차적 민주주의적 절차가 굉장히 세요. 세고 아주 세고 그다음에 상호간에 잘 지켜집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좀 가면은 또 다른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일본이 이제 무장 강화하는 거 보고 저 군국주의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정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거지. 야 일본과 독일이 양떼가 됐는데 저 양껍질을 홀랑 벗기면 그러면 그 안에 또 살인광기가 또 나오냐. 저는 그 문제 생각해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일본인 독일인이 옛날보다 착해져서가 아니라 옛날에 일본인 독일인이 일제와 나치로 발작을 했을 때는 약육강식 무한경쟁 세계 시스템. 사실상 뭐 그 이제 학자들도 2차 세계대전의 기원에 대해서 약간 수정주의적인 의견인데 나치의 그 말하자면 광란적 제한과 밖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미국이 떠나가고 난 뒤에 국제연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나가고 일본이 이제 그 만주 침공을 하고 리턴 보고서 나오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갔다 오고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립니다. 나치에 독일에.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완전히 그냥 어스러뜨려 버리니까 거기에 말하자면은 히틀러라고 하는 시대의 반발이 튀어나온 거고. 반발이 튀어나온 거고. 일제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세계관은 러일 전쟁의 승리 때의 세계관이거든. 그렇죠. 1차 세계대전 세계관이야. 1차 세계대전 후에도 그렇게 좀 커져갔으면 좋겠는데 커져갈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아니 저 고무 좀 수입하려 그랬더니 거긴 네덜란드, 영국일세. 동남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석유 좀 수입하려 그러니까 그것도 더치 아니야. 더치죠. 네덜란드 아니야. 그다음에 뭐 베트남에서 뭐 좀 수입하려 그랬더니 거기 프랑스야. 이것들이 다 헤쳐 먹었어. 나도 좀 늦었다고 너희 차별하냐? 나도 좀 해먹자.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렇게 아주 호기심 강하지 않았던 미국이 봉쇄령을 팍 내려버렸죠. 그러니까 뭐 서기 검수 조치 봉쇄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중일 전쟁 이후에. 중일 전쟁 이후에. 봉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 한판 제대로 붙자 이렇게 붙는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게.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에서 일제와 독일 나치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세상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경험한 세상은 결국 뭐냐면 식민지 없는 세상, 자유무역하는 세상, 자유항행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질서가 들어온 지가 벌써 78년이야. 벌써 올해로서 78년째예요. 그래서 78년이면 세대로 치면 2세대 반이잖아. 그렇죠. 요새는 차세대 차이가 한 세대니까 10년으로 치면 8세대야.
그래서 저는 지금은 독일이나 일본인의 껍질을 그 양떼 같은 모습의 껍질을 홀랑 벗기면 그러면 군국주의 살인 관계가 나오냐? 안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오죠.